네, 어,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포데믹 시대에 왜 가짜 뉴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하는 뉴스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그 언론의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얼마나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미디어 효과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이제 이게 꽤 1930년대 후반 그 라디오가 주요한 매체이던 시기에 TV 시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주요한 그 당시 매체에 실린 이런 뉴스였습니다. 라디오 드라마가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하다라고 하는 뉴스가 실렸는데요. 이게 맨 오른쪽에 1단으로 있는 Mass Invasion through Thought Real 화성 탈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주 전쟁이라고 하는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오선 웰즈가 나오는 연기하는 그런 라디오 드라마였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이 화성인들이 지구로 침범한다, 침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 내용을 진짜로 착각을 하고 수백만 명이 공포에 떨고 피난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를 듣다가. 그래서 이걸 계기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금지 조처가 진행되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 라디오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드라마이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미리 알림을 줬음에도 라디오를 듣다가 사람들이 처음에 안내받은 걸 다 잊어버리고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 피난 떠나야 되나 보다라고 짐을 챙겨서 피난을 떠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라디오 드라마에서 극중 장치로 당시 이제 미국 무슨 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이런 사람 흉내를 내는 어나운스먼트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잠시 착각을 하고 야 진짜 침입했나 보다 하고 피난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그런 식의 공식 그 국가 무슨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라디오 드라마에서 발표 형식의 이걸 모방할 수 없게 이제 조처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미디어에서 드라마로 이렇게 알려주면서 얘기를 해도 듣고 있다가 빠지면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실제로 피난을 떠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이 뉴스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언론에서는 이제 뉴스성, 뉴스 가치를 말할 때 이제 한 몇 가지 정도 이제 그 공통점을 뽑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 뉴스인가,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뉴스. 우리 10년 전, 12년 전 올림픽 뉴스 얘기가 안 되고 작년 뉴스도 별로 안 되죠. 어저께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난 게 뉴스가 되는 거죠. 시의적으로 가까이 있어야지. 또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시공간적 근접성이 이제 뉴스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나 뭐 저명하냐, 신기하냐, 뭐 김용건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얘기들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뉴스를 우리가 열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방법은 미래는 모르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알려줄 수 없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변화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에서는요. 무엇이 뉴스가 되냐면 최초가 되면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됩니다. 무슨 그것이 1등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하고 별개로
처음 일어난 일은 거의 다 뉴스가 돼요. 예를 들면은 벌써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은 사관학교에 처음 여자 성도가 들어왔다. 그럼 이제 이거 뉴스가 됩니다. 혹은 어떤 대학교나 어떤 데서 처음으로 어떤 무슨 장애인이 입학을 했다. 혹은 누가 여성이 졸업을 최우수성적으로 했다. 뭐 이런 처음 일어나는 뉴스들은 다 아주 크게 보도가 됩니다. 97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여자 생도가 입소했을 때는 뉴스가 되고 모든 신문에 사진이 실렸지만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나 무슨 육군사관학교 혹은 공군사관학교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도 뉴스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최초가 주요하게 보도되는 이유는 변화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초가 주요하게 보도되는 것은 이제껏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흐름이 된다. 불가능해서 가능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새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화될 거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가 또 현실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제대로 읽어내는 일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화제죠, 화제. 세상의 언론사에는 이제 그런 게 뉴스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농담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얼마나 그것이 특이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뉴스인가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뉴스 신문에 방송에 실리는 기사들은 다 사실이냐?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구분해서 읽어낼 줄 아느냐가 언론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인데요. 언론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사가 실린다라고 봅니다. 크게 봐서 하나는 사실 보도 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견 보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보도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발생 기사.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 경기 결과 보도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사실을 보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의견을 보도하는 기사들은 이것은 사실과 의견이 요새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어느 한쪽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 의견만 보도하는 코너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여론, 오피니언 이런 코너들이죠.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사설이 실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썼다라고 하는 실명의 칼럼들이 실리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해 있어도 혹은 사실에 대해서 평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그 의견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실과 의견, 이거 이제 우리 국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별법이죠. 사실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의견에 있어서는 좋은 의견, 나쁜 의견,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일 따름이고 의견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래서 어느 한쪽은 사실이고 어느 한쪽은 거짓일 수가 없는 게 의견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표현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의견에 있어서의 표현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의견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판가름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신문에는 사실 보도와 의견 보도가 이제 섞여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무척 혼돈스럽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는 국어 교육입니다. 국어 과목에서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언론의 기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언론은 동일한 사건이라 그래도 다 다르게 보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이용할 때 가장 필요한 방법은 권장되는 방법은 좀 성향이 다른 두 개의 언론을 병독하는 거, 함께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무척 요구되는 방향입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우리 부동산 보도, 집값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언론사마다 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언론들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보도들을 내죠.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왜 세금 많이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적극 보도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집값 이득분에 비해서 집값 상승분에 비해서 세금은 뭐 그것에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것이 둘 다 사실이죠. 둘 다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타당하고 그런 건 아니고 다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거고 집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거고 서로의 이해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객관적 보도, 사실 보도를 한다는 것이 방법이 되느냐. 즉 이런 엇갈린 두 개의 충돌하는 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옳은 보도가 과연 가능하냐. 사실 별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 어느 관점에서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입장 혹은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전세 세입자나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객관적인 관점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어떤 문제들을 보도할 때는 항상 다룰 때는 특정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보도 같은 것을 보면 이 매체가 어떤 사람들을 이익을 대변하는가 라고 하는 것. 여기서 객관적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태는 다양한 모습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면을 주로 비추려고 하는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언론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그 관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방송 카메라로 그 4대강의 모습을 비춘다라고 할 때 헬리콥터를 타고 아주 물이 멋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비추면서 4대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 물이 많이 이 강에 흐르고 뭐 보기 좋은가 뭐 이런 관점으로 보도할 수도 있고 오염된 물을 떠서 그 근접 촬영을 해서 그것의 오염 실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둘 다 진실이죠. 둘 다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이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그런 독자의 관점을 가져야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이용하는지를 알고 봤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신문 봐. 우리 뭐 저녁 9시 뉴스, 8시 뉴스도 대체로 고정시켜 놓은 채널들이 있어서 선호하는 채널들이 있었죠. 어떤 뉴스 앵커가 전해주는 뉴스였는지 우리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디어 이용 플랫폼이 스마트폰, 뭐 인터넷으로 이게 이제 지배적으로 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뉴스가 섞입니다. 무척 편리하죠. 내가 구독하는 매체나 방송만이 아니라 내가 구독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보지 않는 다양한 소스의 취재원들의 뉴스들이 한 화면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무척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편리한 만큼 다양한 부작용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포털과 같은 뉴스 플랫폼에서는 매체별로 뉴스를 이용하는 일이 별로 이제 흔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위주로 소팅이 되고 그대로 편집이 되다 보니까는 이 뉴스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뉴스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뉴스 출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해당 뉴스마다 이게 어느 매체의 보도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읽고 난 독자들이 자기가 그 뉴스를 어디에서 본 것인지, 내가 본 뉴스가 어느 매체가 보도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포털에서 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댓글이 많은 뉴스, 뭐 이런 식으로 뉴스를 많이 소팅이 되게 돼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이게 이제 포털들에서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사람들의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그걸로 소팅해가지고 본다. 남들은 다 봤는데 나만 안 볼 수 없지라고 해서 우리 가장 많이 본 뉴스 위주를 열심히 봐요. 그런데 그 결과들을 보면요, 대체로 중요한 뉴스라고 하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가라고 하는 선정성, 흥미성, 그리고 얼마나 유명인이나 저명한 사람들과 관련돼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화제성하고 주로 연결돼 있지, 이것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뉴스냐,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터넷 뉴스 환경 이전에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대부분 뉴스를 이용할 때는 그런 연예인들의 혹은 스포츠나 무슨 아주 해외의 아주 가십, 엽기적인 일들을 제일 머리에 기사로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있어도 이제 묶어서 뒤 코너에 가서 이제 뭐 화제, 해외 토픽 이런 걸로 해서 잠깐 다루는 정도였었는데, 지금 우리는 뉴스가 어떻게 배열돼 있냐면요, 포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엽기적인 일들이, 이를테면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가장 엽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장 많이 봤다는 뉴스로 우리한테 지속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건강해지기 어려워진 환경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론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털이 요새 그러는데, 포털이 그렇게 해놓고는 그거 우리가 편집한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고리즘은 뭘 반영했느냐? 그건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됐냐면 가장 전 세계에서 엽기적인 일들, 가장 패륜적이고 잔혹한 일이 가장 주요한 첫머리 뉴스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사실 뿌려지는 환경이 된 겁니다.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선호한 뉴스, 가장 최근에 반응이 댓글이 많은 거 이런 거 위주로 선별되게 뭐 그런 게 뉴스 아닙니까? 라고 해서 반영하게 한 건데 우리들의 선택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과연 언론이 이런 기능을 해도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포털 저널리즘 시대에 언론이 사회적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더욱더 파편화시키고 사회의 여론을 왜곡시키고 증오와 차별 이런 혐오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언론을 방치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기를 우리가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둔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을 우리가 이제 또 그 기사를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뉴스를 다루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용어를 활용해서 이 뉴스를 보도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제 회계 사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분식회계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사에서 주로 쓰죠. 그런데 이제 분식회계라는 말을 외국에서 안 써요. 뭐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안 쓴 건 당연한데 외국에서는 이걸 이제 회계 사기라는 말로 씁니다. Accounting fraud.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전문지 영국의 Financial Times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될 때 이제 명확하게 사기, 회계 사기, 회계 범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분식회계라는 말로 쓰죠. 근데 이 분식회계라는 말을 보면 이게 별로 범죄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냥 이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분 발라준 겁니다. 분으로 꾸며준 회계. 예.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이미 그 사회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정해져 있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도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기사가 어떤 용어를 써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사실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거 국어 교육인데 국어에서 낱말 하나,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의 차이를 이해해야지 그걸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만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조명하고 싶은 것에만 조명을 하는 이런 프레이밍 효과가 있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 언론계에서의 그림인데요. 이 카메라가 줌밍하는 화면이 그것이 과연 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회의해 봐야 되는 겁니다. 편집된 화면이 진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편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도적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사안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사마다 사실은 다양한 편집 효과를 동원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신문이 그게 좋습니다. 신문을 좀 유심히 보다 보면은 단어의 미묘한 어감 차이도 사실은 비교하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조금 더 나은 이런 지식을 갖게 되죠. 예, 이제 미디어 뉴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까 이제 가짜 뉴스 현상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뉴스를 이용해야 되는가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가라고 한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종이신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종이신문이 이제 별로 보지 않죠. 종이신문을 별로 보지 않고 이제 인터넷 환경으로 되면서 제가 아주 초기부터 가졌던 관심사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야, 이제 사람들이 신문을 보지 않네. 신문을 보지 않는구나. 그런데 신문 자체를 보지 않을 따름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로 뉴스는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아날로그 활자에서 디지털로 옮겨서 이용되게 될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그 연구도 좀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글도 좀 써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몇 가지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값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그 뇌의 기본값이 뭐였냐면요. 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그래도 우리는 다 망각합니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만 말 잘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쓰면서 외워도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다 잊어버려요. 뇌의 디폴트 값은 결국 망각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만 안 잊어버려요? 돌판에 새겨놓은 것만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빼고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망실되는 거죠. 그래서 돌판에 혹은 종이에 기록해서 분산 배치해 놓는 그런 외장된 정보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전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세상으로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본값이 우리 생각의 기본값이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 디가우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디가우싱이 뭐냐 하면 컴퓨터에 가장 강력한 자성 물질을 접촉시켜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복구 불가능하게 포맷해 버리는 게 디가우싱이라는 겁니다. 이 디가우싱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한 거는요, 언론에 이명박 정부 때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데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증거가 어떤 PC에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디가우싱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디가우싱이라고 하는 뉴스를 몇 번 보게 되는데 언제 보게 되냐면요. 언론에 보도됐던 게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그 국군 기무사, 국정원 뭐 이런 데서 은밀한 비상계엄 확대라든지 정권과 관련한 기밀 뭐 이런 음모들을 만들었을 때 수사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제 디가우싱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사찰하다가 걸렸을 때, 그 법원 행정처의 PC를 디가우싱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걸 하면 내가 아무것도 지금 기억이 없지만 3년 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떤 단어로 뭘 검색해 봤는지 어떤 키워드들로 뭘 열어봤는지 열어본 웹페이지 같은 것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사라지면요. 혹은 우리가 오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근했는지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지만 CCTV와 주변에 주차된 블랙박스가 우리의 경로를 뭐든지 다 기록하고 있는 세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기록은 과거에는 우리가
돌판에 새겨야지만 그것이 전승이 되고 기록이 이어지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한 번 만들어진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PC에서 아무리 지워도 상대 카톡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것이 해당 회사의 서버에 클라우드 사이에 공간에 올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지우려면은 이제는 뭐 디가우싱과 같이 최고 권력기관이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걸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다 기록돼서 이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요새도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오래전 일들이 호출되고 불려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을 가끔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보존하는 게 돈이 드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데 돈이 듭니다. 갈수록 정보 저장 장치의 값은 내려가고 자, 또 흥미로운 게 정보 검색 능력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발달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기억 능력 구조와 완전히 또 반대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옛날 일이 더 잘 기억나는 일은 없죠. 하지만 검색 엔진은요. 우리 20년 전에 쓰셨던 검색 엔진하고 지금 검색 엔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잘 찾아줍니다. 내년의 검색 엔진은 올해보다 검색 기능이 더 뛰어나게 발달합니다. 검색 기능은 점점 더 발달하죠. 지금 안 찾아지는 것들도 내년 후년이 되면 더 잘 찾아집니다. 정보는 한번 만들어진 거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기억 구조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우리는 발을 깊게 디디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보 환경에 얼마만큼 익숙해 있느냐? 거의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거의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신문 기자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일이 하나 배경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인터넷 편집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한 독자가 전화를 해왔어요. 전화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도 무척 아주 성실하신 분이라는 게 딱 감이 왔는데 이분이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은 자기가 오래전 신문 기사에 이름이 실렸는데 별거 아닌데 좀 뭐 안 좋은 일로 실렸다. 근데 뭐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뭐 그런 약간 그냥 해프닝성 그런 일이었는데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걸 좀 삭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20대 초반에 젊은 시절을 계기로 그렇게 조금 뭔 일에 얽혀서 화제로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애를 기르는 부모인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그때 기사가 검색된다는 것을 보고 지금 자기 자식이 아빠 이름을 검색해보고 아빠의 그런 과거를 알게 될까봐 지금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제발 그 기사를 좀 삭제해달라라는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언론사가 그런 걸 삭제할 수 없으니까 삭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매정하게 답변을 드렸지만 새로운 문제를 제가 거기서 알았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것은 지워지거나 삭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은 지금은 더 이상 보도하지 않고 과거에 언론사 보도 기준이 달랐을 때 그런 뉴스식을 보도했어요. 자, 제가 이제 이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네이버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3년도 경향신문, 옛날 뉴스 신문을 이렇게 다 PDF째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어떤 뉴스들이 이 당시 실렸냐면요. 돼지고기 식중독 1명 죽고 6명 중퇴. 서울 전농 삼동산 40일 한 우석 46시 일가족 4명과 이웃 이기철 36시 부자 그리고 신인균 59시 등 7명이 죽은 돼지 새끼 내장을 끓여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한 씨는 19일 밤 12개 사망 나머지 6명은 응급 과료 중이나 모두 생명이 위독하다. 이 당시에 60년대 신문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무슨 식중독이 가문의 경사처럼 뭐 사진, 피해자의 사진,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 그리고 주변의 이웃집, 뭐 미성년자, 복희, 8살, 10살짜리 나이들까지 해가지고 이름 다 실렸어요. 제가 이제 기자 일을 하던 시기에 이런 뉴스들도 다뤄졌습니다. 94년도, 즉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한 95년도부터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본격 대중화되는데 그 이전 신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죠. 어떤 뉴스들이 실렸냐면 이 당시에만 해도 여자 속옷 골라 훔쳐 빈집털이 20대 영장. 전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빈집에 들어가 여성용 속옷만 상습적으로 골라 훔쳐온 김한옥 씨 28 무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가 243-7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뉴스가 날마다 신문에 실렸어요. 속옷털이범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화제성 기사가 피해자, 가해자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주소, 나이 그대로 신문에 그대로 다 노출된 거죠.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식의 보도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90년대 후반에 대법원 판결로 바뀝니다. 범죄의 유형만 보도하지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자나 가해자 이런 신원을 보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로 옮아오면서 알게 되는 거는요. 우리 인터넷에서 한 번만 검색하면 모든 게 다 찾아지는 엄청난 편리함이 있죠. 공짜로. 그런데 이런 누군가는 검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도 사라지지 않고 함께 검색되는 겁니다. 정보화의 편리함에 따른 이런 현상도 같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실렸던 이 신문들은 이것이 이렇게 실렸어도 이렇게 김한옥 씨 나이, 직업, 사는 거주지 실렸어도 별 문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하루치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튿날 이런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과거 신문은 도서관이나 신문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될 따름이지 이것이 이름만 인터넷 포털창에서 검색을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호출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과거 시대에 만들어졌었던 과거의 사회적 규약 속에서 존재했었던 이런 일시적인 정보들도 영원한 생명력을 얻고 사라지지 않은 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화의 편리함에 이게 숨어 있는 하나의 그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정보 때문에 끝없이 이제 거기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유럽 연합에서는 2014년도에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망각의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뉴스는요, 2016년도에 미국을 휩쓴 가짜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예,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가짜 뉴스로 끝난 게 아니라 2016년도 미국 대선이 치러지던 그 해에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메이저 언론들, 주류 언론들의 뉴스는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떨어지고요.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사람들에게 많이 유통되고 공유되고 추천되고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당선되는 일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2016년도에 흥행한 가짜 뉴스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유리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대부분 인기를 얻게 됐어요. 자, 근데 자, 이런 그 트럼프 후보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지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자마자 다 와, 교황님이 저렇게 이다나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는 선언을 발표했다니 놀랍다라고 반응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상당수는 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짜뉴스에 속고 속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아는 게 이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핵심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면요. 누가 이런 가짜뉴스에 가장 속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안 속았을 것 같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로마 교황청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이건 보나마나 가짜라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기사를 읽어보기도 전에. 또 하나, 이 뉴스를 보자마자 가짜 뉴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저는 역사적 상식이나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천주교 신자 아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빈민 사목을 해온 사람이고 오히려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노선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이게 현혹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거나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 자체보다 이 정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뉴스 너머에 배경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가짜 뉴스에서 가장 건강한 판별법을 가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우리가 오보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보는 뭐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이제 언론은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뉴스를 빨리 보도하는 게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부족한 상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언론에서는 오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언론의 오보는 불가피하다라고 해도 오보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 한 20여 년 전쯤 일어났었습니다. 제이슨 블레어라고 하는 기자가 써온 무슨 르포 기사, 인터뷰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날조 기사라고 여러 건이 날조 기사였다라고 하는 게 뉴욕 타임즈 조사 결과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 최고 권위의 퀄리티 페이퍼라고 아주 성과가 높던 뉴욕 타임즈가 아주 무척 망신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뉴욕 타임즈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이 자사 기자의 이런 조작 보도 사태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해서 일면에 사과문과 함께 보고서를 쫙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즈 리포터 후 리자인드 리빙 롱 테일 오브 디셉션, 우리 최근에 사임한 제이슨 블레어라고 하는 조작 보도를 한 기자가 아주 오랫동안 사기를 쳐왔다, 조작 보도를 해왔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부에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싣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요, 뉴욕 타임즈 사이트에 가서 제이슨 블레어 기자의 기사를 검색을 하면 그 당시에 썼던 날조 기사 그대로 한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밑에다가 이게 우리 조사 결과 날조 기사임이 판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이제 사과하는 메시지가 이제 같이 뜹니다만 애초 조작 보도는 한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실려요. 왜 조작 보도임이 날조 보도임이 드러났는데 한자도 고치지 않을까요? 이 신문사는 그 기사를 그대로 보존하는 이유가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의 장치이자 다짐이죠. 제가 이제 미디어 관련한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몇몇 언론들의 이제 오보 사례들을 좀 같이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언론사 출판사를 통해서 언론사에 이제 기사 구매를 요청을 했는데 언론사가 기사를 팔지 않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파는데, 적극적으로 파는데 당신이 요구한 그 기사는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못 실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기사냐 하면 한 신문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 설명을 이제 일면의 사진으로 이제 크게 실은 기사인데 이 사진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판매하지 않겠다 그래서 못 실었어요. 이 사진은 어떤 기사냐면요, 여기 나온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안 알려진 대학생 인턴이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였었어요. 뒷모습만 나온 거죠. 즉 시민들이 손님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굽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사 기자가 들어가서 일종의 연출을 한 사진을 일면 기사로 내보낸 거죠. 대표적인 이제 날조 보도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려고 사진을 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진이었습니다. 앞서 자신들의 오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귀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오보가 드러났을 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오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오보에 대한 태도에서 달라지죠. 요새 우리가 사실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가 잘못됐고 혹은 왜곡 보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그 기사를 찾아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 그 기사가 삭제되거나 흔적도 없이 없어졌거나 혹은 어디가 고쳐졌는지도 모르게 수정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언론의 질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그 시민들의 수준 중에 뭐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시민들이 이제 SNS나 이런 데서 하는 뭐 기레기 박제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된 왜곡 보도 기사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삭제해도 발뺌할 수 없게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시민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사례 요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한 경제신문이 2018년도에 이때 이제 뭐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뭐 그 경제신문들이나 뭐 일부 언론들이 꽤 이제 여러 가지 여론몰이를 하던 시기였었는데요. 이 경제신문이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이 보도를 하면서 애초에 이제 이것은 나중에 신문이 스크랩 서비스 하는 데서 고친 거고, 고치기 전에 신문이 발행한 뉴스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영화들이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예시로 든 안시성 명당 협상 물괴 이런 영화들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 영화들은 모두가 다 주 52시간 근로제 이전에 제작이 다 끝난 크랭크아웃이 된, 즉 52시간제와 아무 영향이 없는 뉴스 영화들이었는데, 이 언론사가 무리하게 52시간제인 것처럼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망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런 지적이 이제 독자들로부터 오니까,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니까 발행된 신문은 이게 아닌데 중간 제목을 바꾸고 표현을 바꾸어서 흥행 참패 이후에 뭐 52시간제 이런 말을 다 빼고 추석 연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즉 언론사가 자신들의 왜곡 보도가 드러났을 때 사실은 흔적도 없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일, 수정해버리고 혹은 PDF-판이나 이렇게 스크랩 서비스를 분칠해버리는 일로 자신들의 과거를 덮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지금 3시 55분이니까요. 10분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